왕이 하루 굶었다는 소식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날, 분노로 수라상을 거부했거든요. 단 하루 굶은 것뿐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 난리였을까요? 군주제 국가에서 왕의 식욕과 성욕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건강 상태, 그리고 왕위를 이을 왕자의 탄생, 이 모든 게 국가 존망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조선의 왕들은 이 식욕과 성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을 압박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는 식으로요. 오늘은 조선 왕실이 왕의 가장 은밀한 욕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만의 궁녀를 거느리고 신하들의 아내까지 탐했던 남자, 심지어 가족관계에 있는 인물까지 손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이죠. 미디어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할 만큼 조선 왕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성생활을 즐겼던 인물입니다. 비도덕적이고 금기를 전혀 두지 않았던 그의 행태는 지금 봐도 충격적이죠. 1만여 명에 달하는 궁궐 기생을 거느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단순히 많은 여인을 둔 게 아니라 신하들의 아내까지 탐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이건 유교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연산군은 예외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왕들이 성인군자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연산군만큼은 아니어도 조선의 왕들은 현대의 윤리관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생활을 했거든요. 연산군 정도의 파격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성생활은 개인의 쾌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죠. 왕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실과 조정은 난리가 났어요. 제사를 지내고 미신적인 방법에 의존할 정도로 필사적이었습니다. 후사가 없으면 왕조가 단절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딸만 계속 낳는 상황도 왕실 입장에서는 큰일이었죠. 조선은 남자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거든요.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나라의 대사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성생활은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나라의 대사로 취급됐습니다.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관리를 받아야 했죠. 왕은 쾌락을 위해 무작정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어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잠자리는 금기시됐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왕의 잠자리를 결정했을까요? 놀랍게도 왕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대전 상궁들이었죠. 이들은 점을 쳐서 파트너를 선발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여인과 동침해야 유능한 왕자를 낳을 수 있을지 운세를 기준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당시엔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막강한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전 상궁들이 왕의 동침 상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곧 어떤 여인이 출세하고 어떤 가문이 권력을 잡을지를 좌우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당연히 출세를 바라는 가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이 왕의 승은을 입도록 대전 상궁들에게 금전적인 뇌물을 바쳤죠.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시스템은 부패했습니다. 왕의 잠자리 운세는 점괘가 아니라 돈을 많이 준 가문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궁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은을 입으면 후궁이 되고 아들을 낳으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궁녀들은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련을 감행했습니다. 궁녀들의 수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화 간신에서 봤던 장면들, 그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궁녀들은 항상 발뒤꿈치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였죠. 걸레질을 할 때도 엉덩이를 들고 엎드린 채로 했어요. 일상생활 자체가 훈련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복근과 배의 힘을 기르기 위해 배꼽으로 차가운 얼음물을 받아내는 수련을 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혀와 입의 감각을 훈련하기 위한 연습도 있었어요.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연시,
그러니까 홍시를 핥아 먹는 거였죠. 왜 이런 훈련을 했을까요? 왕의 승은을 입기 위해서였습니다. 후궁이 되면 신분이 상승하고 아들을 낳으면 왕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평범한 궁녀에서 왕실의 최고 권력자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몸을 단련했던 겁니다. 잠자리 상대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어린 궁녀들이 왕의 침실로 달려갔죠. 침구를 깔고 물수건을 준비하고 요강과 갈에 침을 뱉는 타구까지 세팅했습니다. 왕의 침실, 그 이름은 강령전이었어요. 정도전이 직접 지은 이름이죠. 유교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오복 중 하나에서 따왔습니다. 강령은 오복 중에서도 정중앙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복이었어요. 이걸 누리면 나머지 복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의미였죠.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왕의 침실 이름을 강령전이라고 지었을까요? 철학적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령전은 우주 만물의 근원인 중용 상태를 지향했거든요. 식욕이나 성욕 같은 원초적 욕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령전은 경복궁의 정중앙에 자리 잡았어요. 방 내부 구조도 특이했습니다. 우물정자 형태로 만들어졌죠. 중앙에 왕의 방이 있고 그 주변을 8개의 방이 둘러싸는 구조였습니다. 합방 준비가 끝나면 대부분의 인원은 침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숙직 상궁들은 남았죠. 이들은 방 주변을 지켰어요. 중앙에 왕의 방을 제외한 8개의 방에 각각 1명씩 배치됐습니다. 총 8명의 상궁이 왕을 둘러싼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왕의 성관계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각적으로 말이죠. 이들은 왕자 생산에 최적화된 타이밍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왕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자세를 바꾸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왕이 쾌락에 너무 심취해 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지도 했습니다. 옥체를 생각하시어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멈추게 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가장 은밀한 순간에 8명이 주변을 둘러싸고 듣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까지 하죠. 왕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이건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이 나일강에서 공개적으로 행했던 의식과 비견될 만큼 공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가진 무게가 이런 거였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원칙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달랐죠. 왕도 인간이었으니까요. 절차를 무시하고 욕망을 좇는 경우가 많았어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숙종이 대표적입니다. 여색을 너무 밝혀서 신하들로부터 미인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받을 정도였죠. 성종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주요순 야걸주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낮에는 요순 임금처럼 성군이었지만 밤에는 걸주처럼 방탕했다는 의미예요. 성종은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등 정사에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완전히 달라졌죠. 후궁이나 기생들과 어울리며 음주 가무를 즐겼어요. 그의 성생활이 얼마나 왕성했는지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재위 25년 동안 왕비 3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비빈을 뒀거든요. 자녀는 16남 12녀였습니다. 총 28명이죠. 신하들이 아무리 상소를 올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왕이 작정하고 무시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신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욕망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환경부터 조성했죠. 침실을 정중앙에 배치하고 좋은 글귀가 적힌 병풍을 둘러쳤어요.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상소도 끊임없이 올렸죠. 여색을 멀리하고 정사에 힘쓰십시오라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경연이었죠. 왕과 신하들이 밤에 모여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이걸 일부러 밤 시간에 배치했어요. 왕이 주럼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학문을 핑계로 잠자리를 가질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고육지책이었죠. 신하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전략이었어요. 왕이 침실로 가기 전에 경전 공부로 묶어두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경연을 자주 빼먹었듯이
왕이 작정하고 무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결국 신하들의 이런 제재 수단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10대가 되기 전이나 10대 초반에 혼례를 치렀습니다. 좋은 풍습이었죠. 현종은 왕세자가 10세일 때 혼인을 시키려 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왕세자가 너무 어려서 2, 3년 내에 합방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의학 서적 동의보감에 답이 있습니다. 남자는 16세가 되어야 신장의 기운이 왕성해져 자녀를 둘 수 있다고 봤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가지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성리학적 관점과 의학적 지식이 결합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9세나 10세에 혼인을 하더라도 실제 합방은 16세 이후에 권장됐죠. 공식적이고 의학적으로 안전한 시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달랐어요. 왕들 중에는 권장 시기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성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순종이 바로 그 케이스였죠. 9세 무렵 혼인한 순종은 세자 시절 성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나이가 찼는데도 남자의 도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한탄했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사인 사천야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명성황후가 한 궁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세자에게 잠자리하는 법을 몸으로 가르치라고 말이죠. 궁녀는 명을 받들어 세자와 함께 방에 들어갔습니다. 명성황후는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물었죠. 되었느냐? 궁녀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명성황후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다고 해요. 물론 이 기록은 정사가 아닌 야사입니다. 신빙성이 낮죠. 순종이 자녀를 두지 못한 것을 빗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야사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왕실이 후사 생산에 얼마나 절박했는지 말이죠. 사실이든 아니든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만큼 왕의 성생활은 국가적 관심사였던 겁니다. 조선 왕들의 성생활은 왕비의 임신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적 지식에 크게 의존했죠. 허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경고했어요. 남녀가 교합하면 전기, 그러니까 정기가 소모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욕정을 참지 않아 전기가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약해지고 병이 생기고 결국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성생활은 철저히 관리됐어요. 개인의 쾌락보다는 건강 유지와 왕실의 보존이라는 거대한 의무감 속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조선 왕실은 왕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국가의 안위와 연결지었습니다. 왕의 식욕과 성욕, 이 원초적인 욕망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죠. 그래서 통제하고 관리하려 했던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 그건 절대 권력이었지만 동시에 절대 고독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